수치심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돈 보고 남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부분들. 근데 정민아, 엄마한테만 얘기해봐. 네가 진짜 10억을 썼어? 이러시는데 순간 그래도 이만큼 쥐고 있던 전투력이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처럼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게 딱 올라오더니 핸드폰으로 막 엄마한테는 안 했었던 것 같고 친구라든지 회사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받는 사람한테 일단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근데 왜 엄마한테 말 한 번도 안 했어? 뭘요? 그런 말을. 정민 아빠가 개파기 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응? 술만 먹고 들어와서 너무 행패를 부려고. 그 생활을 10년을 가까이 살았어요. 정민이가 맨날 바닥에다가 엄마 그냥 도망가 막 그렇게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방바닥에다가. 그럼 너는 어떻게 해? 나는 또 내가 글씨를 써요. 그러면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 도망가라고. 어머. 나는 어떻게든지 괜찮다고 엄마 그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정말 나만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민이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항상 미안해요. 네. 그러셨군요. 그게 벌써 저 골목에서부터 욕을 하고 들어와요. 술 먹으면 욕하고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해요. 인상을 썼다고 때리고 뭐 이런 식인 거죠. 3일이 몰다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뭐가 와서 날 치고. 예, 그 생활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데 엄마 찾아오라고 또 얘도 맞고. 그래서 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그런 이해합니다. 느낌들을 그런 걸 밖에 내가 애들한테 보여준 게 없어서 미안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력했겠죠. 내가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내지는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하는 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어머님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해서 나간 게 아니고 그런 세월이 많이 몇 번 지나쳐서 이제 내가 나갔는데 누가 길에서 애 우는 소리만 나면은 우리 애기가 우는 줄 알고 튀나가고. 진짜 사는 게 아니었죠. 낮에 일을 해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밤이면 밤새도록 울다 잠들고 오늘은 어떻게 안 먹고 사나, 오늘은 밥 제대로 먹었나, 항상 애들한테가 생각은 있었죠. 이게 이제 battered wife syndrome이라고 하는데 매 맞는 아내였던 거예요. 매 맞는 아내.
이러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예외 없이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고 정민 씨도 예외가 아닌 거죠.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네, 너무 불안하고 무력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되면. 심지어는 내가 보호해야 할 나의 자녀마저 내가 보호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면 정말 처참한 거야, 처참. 전 정민 씨한테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바닥에다가 엄마 그냥 도망가 막 그렇게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방바닥에다가.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같이 도망가가 아니었을까요, 진짜? 엄마가 계속 저희 때문에 못 가시니까. 엄마가 계속 저희 때문에 못 가시니까. 네. 그 당시 엄마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또 저희까지 데리고 나가는 건 어려운데 외갓집에 가려고 해도 아빠가 미우니까 저희도 미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엄마가 헤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셔서 근데 사실 엄마를 위해서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매번 반복해서 봐야 하고 아 이걸 그만 보고 싶다라는 게 되게 크고 엄마가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으니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 제 기억으로는 되게 이성적이었어요. 그런 느낌? 저는 지금 생각해도 막 그게 속상하고 슬프고 이런 것보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아 엄마 저 부분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물론 엄마만큼 제가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이미 과거고 지나갔고 또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어요. 친아빠께서는.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그랬다는 이유로 나한테 미안해하고 죄인처럼 저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네. 어머니가 나가신 다음에는 그 친아버지가 정민 씨하고 동생은 때리진 않으셨어요? 이제 엄마가 나가고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천천히 서서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남동생한테 한 번 더 했죠. 누나가 데리러 올게. 근데 저는 그게 더 상처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두고 가고 이런 것보다 뭐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해 본 적도 없었었고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여기에 이게 뜨겁게 남아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남동생한테 왜냐면 결국 똑같은 입장이 된 거죠. 거기서는 미래가 없고 저는 학교도 안 보내고 있었으니까 누나가 데리러 올게. 근데 예측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있을 때는 그걸 내가 막아줄 수 있지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고 그렇다고 다 이렇게 다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울로 사촌 언니한테 올 때 남동생한테 그렇게 했던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
오히려 그게 상처지 엄마한테 어떤 뭐 원망이나 뭐 미움이나 이런 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남동생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누나가 미웠던 적이 없다라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서로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잘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게 그게 가족인 것 같고. 저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다 털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가족 내에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다르면 역할이 다르거든요. 어머니의 위치는 자식들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어찌 됐건 두고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그 위치에서 마음 아파하는 거고, 정민 씨는 누나였기 때문에, 근데 누나의 위치는 동생을 돌봐야 된다 우리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는 면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동생을 두고 이제 사촌 언니 집으로 간 게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14살, 13, 14 이때. 근데 그러면 서울로 그때 올라와서 올라와서 네. 거의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지하철역 주변에 서 있었는데 길거리 캐스팅이 됐고 그래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있다가 같이 남동생을 데리고 왔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씩씩하게 긍정적으로 예전의 고통에 지나치게 이렇게 몰두되어 있지 않고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을 좀 씩씩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또 대견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 됐어요. 나는 그 마음이 되게 아파요. 아마 정민 씨는 1차적인 피해자가 아닌 것 같지만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면 그건 역시도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요. 주변에서 뭐 잘한다, 어떻게 똑부러지냐, 뭐 예쁘다 이래도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조건과 관계없이 부모한테만큼은 가장 내가 사랑받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여기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어렸을 때는 전혀 감이 없고요. 비교 대상도 없고, 그때는 그냥 사는 게 전부고, 눈치 보고, 그냥 저녁 되면은 무섭고, 막 이게 아침 되면 또 괜찮아진 아빠 모습을 보면 혼란스럽고, 예,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되고, 그냥 그게 그냥 삶이었던 것 같고, 저는 한 번도 제가 외모가 출중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고, 내가 가진, 내 부모가 물려준 나만의 무언가를 당당하게 내세워서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주변 연예인 친구들의 뭔가를 되게 따라가기 바빴고, 막 내가 변해서 사람들 기준에 맞는 모습이 되게 바빴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자존감이 높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유를 찾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저도 거슬러 어렸을 때로 가기는 가는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핑계대는 것 같고, 뭐 어렸을 때 환경이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라고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그쪽을 다시 또 안 보게 되고,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되게 이제 부모를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의 닮은 점을 느꼈을 때 굉장히 자긍심을 느껴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엄마를 닮은 면이 있겠죠. 근데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를 좋아해요. 그 엄마가 무력하게 아빠한테 막 맞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가여운데, 한편으로는 저러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아서 이런 걸 잘하거든요. 너 우리 아빠 딸이야. 나 우리 엄마 딸이거든.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야. 이걸 이제 자긍심, 자존감 이렇게 본다면 정민 씨가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한 아주 깊은 타격,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네.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서 느끼는 되게 깊은 생명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끊겨 있는 거는 느끼죠. 그 부분이 좀 끊겨 있고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그 상황에 있으면 뭐가 가장 고통스럽냐면요. 엄마는 엄마 몸을 써서 나를 막아주는데 저는 그럴 수 없는 게 되게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알아요. 내가 뛰쳐나가서 내 몸을 이렇게 해서 막으면 내가 조금 아프겠지만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 나는 그렇게까지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그 감정이, 그 고통이 저한테는 제일 커요. 엄마가 날 막아주지 않았고 뭐 아빠가 어떻고 이것보다 내가 용기가 없었다라는 그 순간의 그 무력감과 그게 되게 큰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냥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 제일 큰 고통이에요. 정민 씨는 가까운 사람이 주는 그 공포감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유기에 대한 공포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누군가가 생기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호받고 사랑받고 가장 힘들 때 가서 어깨에 기대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아주 많을 거예요. 의존적 욕구를 확 채워주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드러내거나 인정하는 게 또 공포스러워. 기본적으로. 그래서 꽉 누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근데 이제 벌써 5년 전에 뭐 소속 문제로 제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거의 한 1년을 재판을 했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1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랬겠죠. 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제가 먼저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먼저 고소를 했으면 더더군다나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 고소를 하고 나서 이틀인가 3일 만에 기사가 났어요. 고소장 접수하고 제가 법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기사가 나니까 너무 이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되게 어떤 수치심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돈 보고 남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민아 엄마한테만 얘기해봐. 네가 진짜 10억을 썼어? 이러시는데 순간 그래도 이만큼 쥐고 있던 전투력이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무섭구나. 기사랑 언론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내가 사람들한테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나 보다. 지금은 그냥 방법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게 5년이 된 거예요. 그냥 남녀 사이에서 젊은 남녀가 사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사귀는 과정에서는 밥도 같이 먹고 선물도 사주고 서로 좋은 데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정민 씨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러한 어려운 일에 휘말리게 됐을까? 제 생각에는 그게 있었어요. 헤어질 포인트가 몇 번 있었다. 그때 헤어졌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게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처음엔 있었었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되게 잘 믿어요. 네, 뭐 아니야 그러면은 아닌가 약간 이러는 편이고, 그런 나약한 모습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잡아둘 수 있는 애처럼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많이 들고. 쭉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요. 사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풀어가는 갈등이 있고요. 서로 소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그냥 상대방한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비슷한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근데 저도 이게 정말 뭐 되게 꺼내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냥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처럼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게 딱 올라오더니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핸드폰으로 막 엄마한테는 안 했었던 것 같고, 친구라든지 회사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받는 사람한테 일단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근데 왜 엄마한테 말 한 번도 안 했어? 뭘요? 그런 말을. 마지막에 근데 그거는 뭐 엄마한테 얘기해도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상황이 억울하면 설명을 해야죠. 뭔가 그렇게 억울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궁지에 몰렸을 때 정민 씨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그 5년 전에 왜 그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나자빠졌단 말이에요. 그 힘을 왜 잃냐 하면 그 일 역시 정민 씨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아갈 만한,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정당성에 탁 타격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이날 이때까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 세상을.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막 사람을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세상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누구랑 확 가까워지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게 본능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엄마마저도 사실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짐을 얻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엄마와 정민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러면 나래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도와달라고 하죠. 그렇죠. 윤지 씨는 이 상황은 내 선에서는 핸들링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말해요. 그렇죠. 내가 처리를 못하니까 그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우리 정민 씨는 본인이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확 공포가 일면서 무력감이 생기니까 손을 놔버리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는 아주 마음으로는 처참하고 비참하다고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딸이 힘들 때 엄마한테 와서 잘 얘기하세요? 네. 잘 안 오죠. 네네. 네. 얘기도 안 하고. 병원에 있을 때 얘를 봤어요. 방송에서. 그날따라 얘가 온 거예요. 비는 쏘록쏘록 오는데 나도 말을 못 하겠고 얘도 말을 그냥 엄마 그러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뉴스는 봤지만 뭐라고 물어보기는 싫고 지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말을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거 진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갔어요.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얘가 여기 왔다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러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해에 자살한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뉴스 나오면 자꾸 그런 걸 쳐다보는 거야. 혼자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제발 나쁜 일만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던 건데 이 딸이 너무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를 알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드셨으면 아프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또 한숨을 푹 쉬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보통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 텐데 왜요? 이 김정민 씨는 내가 또 엄마한테 미안한 짓을 했네. 맞아요. 지금 그 생각 들었죠? 네. 이런 얘기 근데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든다라는 게 사실 공감이 잘 안 돼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정민 씨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민 씨께. 죄책감이 너무 컸고요. 엄마가 남동생 임신하고 만삭이셨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그 짧은 순간에 저를 이렇게 휙 던져버리고 엄마가 차에 치이셨어요. 엄마는 이제 만삭인 몸으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바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남동생을 낳을 때까지 병원 생활을 하셨었죠. 네. 근데 그때 어렸을 때는 막 며칠 동안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가지도 못했었어요. 막 너무 그 죄책감 때문에.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저한테 하셨던 몇 가지 일들은 좀 되게 놀라울 만큼 되게 희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놀라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렇게까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거는 엄마니까 가능한 건가? 다른 엄마들도 그런가? 우리 엄마만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저런 얘기 했어요. 네. 자식이 물에 빠지면요. 내가 들어가고 그냥 뛰어드는데 수영을 못해도 뛰어듭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1초의 망설임이 없는데요. 근데 자식이 구해준 부모한테 물에 젖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진 않거든요. 으스러지게. 한참 안고 계세요. 네. 태어났을 때도 고맙고 살면서도 엄마한테 진짜 힘이 되어서 고맙고 지금 내 옆에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네.